다음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내빈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군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수본은 미자격 업체가 수년간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국수본이 국방부 직할부대 두 곳을 압수수색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정보본부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전 10시쯤 수색을 마쳤습니다. 국수본은 곧이어 오전 11시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의 이유는 군 물품 납품업체의 비리 의혹입니다. 한 미자격 업체가 수년간 허위 서류를 넣고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와 관련된 독점 수주를 받아서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군 정보 암호 모듈을 고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해당 자격증을 허위로 꾸며낸 후 사업을 수주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은 해당 미자격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주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수주해온 이 회사가 그간 군과 계약한 금액만 100억 규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수본은 군 납품업체가 인맥을 동원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등을 포함해서 향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야권의 반발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탄압, 기획수사라는 반발이 더욱 거세졌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놓고선 민주당은 자가당착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잇따른 수사를 놓고 민주당은 정권 차원에서 기획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이냐? 저는 분명히 이것은 기획된 정치적 수사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이 자체를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고 오른팔은 한동훈 법무장관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눴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도 그 기획대로 정적에 대한 보복 수사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전 정부 수사를 안 했냐는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선 그 수사한 사람이 본인 아니냐, 그때나 지금이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건 윤 대통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그 전 정부 인사들에게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금도 수사하고 처벌하면서 자기들은 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 대놓고 사퇴를 종용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민주당은 다음 주 검찰 수사 대응을 위한 당내 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인 역공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간 보복 수사 공방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 측은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도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의원 측 관계자가 이미 이 의원은 정치보복과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획수사라고 규정하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임 정부와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형태가 좀 더 구태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을 통해서 몰래 흘리고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판에 끌고 가는 방식을 원래 옛날부터 써왔잖아요. 국민의힘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보복 수사 주장을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TL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경기도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이로써 경찰에 접수된 이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사건들은 모두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들이 성남시청에서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백현지구 개발 사업의 용도 변경,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도시계획과 등 8개 부서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백현동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에 천여 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입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이 땅을 팔려고 자연 녹지였던 부지에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공공성 미흡 등을 이유로 성남시가 2차례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성남시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당초 신청했던 2종 주거지역보다도 오히려 용적률이 2배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이 났고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 디벨로퍼 등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 무렵 개발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를 영입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김 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대목입니다. 또 민간 임대 사업이 사실상의 일반 분양 사업으로 변경됐고 규정에 안 맞는 50m 옹벽을 세운 것도 석연찮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 씨와 개발사 대표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심은 이 수사가 이재명 의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이 의원 관련 수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성캠프 의혹, 장남 도박 의혹 등이고 오늘 백현동 의혹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사건 모두가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지인 동행이 비선 논란으로 확산되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여사를 보좌할 전담 인력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하며 동행한 지인이 비선 논란으로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봉화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곳 아니냐며 해당 지인은 김 여사의 오랜 친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저 방법을 알려주시죠.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들어보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대통령실은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해 제2부속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김영삼 정부 제2부속실장을 맡았던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제2부속실도 2명 정도로 운영됐다며 전담 직원을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굳이 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부속실 내에 담당자를 둠으로써 다른 비서실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속실 업무 특성상 김 여사를 잘 아는 지인을 공식 채용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비선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정춘근 씨는 코로나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전혀 올리지 않았던 음식값을 최근 1,000원씩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음식 재료값은 물론이고 가스와 전기 등 안 오르는 것이 없고 게다가 오른 것이 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영업 일반용과 가정에서 쓰는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0.67원 인상됩니다. 올해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 나눠 민수용 원료비 정산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가스요금은 기준 원료비가 평균 1.8% 인상된 바 있어서 4월과 5월에 이어 한 달 쉬고 또 인상되는 건데 10월 인상 시 올해 모두 4차례 인상되는 셈입니다.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약 8조 원의 적자로 사상 최악의 적자에 늪에 빠진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인상폭의 상한인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 등의 방안과 함께 한전의 적자 해소책과 물가 안정 등 2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가스와 전기요금의 동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생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고 열등한 방법입니다. 저는 전기요금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눌렸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998년 IMF 사태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미 돈을 많이 썼고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라는 새로운 세금도 매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만 반대로 가겠다는 건데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금의 이름은 횡재세입니다. 기업 경영 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서 번 돈. 이건 횡재라는 겁니다. 법인세에 더 얹어 25%의 초과 이윤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The oil and gas sector is making extraordinary profits, not as the result of recent changes to risk-taking or innovation or efficiency. I am sympathetic to the argument to tax those profits fairly.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1년 소득 125억 원이 넘으면 5%, 300억 원이 넘으면 여기에 추가로 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를 막기 위해 G20의 최저세율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Who are the winners from this? The winners are the corporations, and the losers are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who end up bearing an unfair share of total taxation.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이 세금을 올리고 있는 지금,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출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것만큼의 부담을 더 지운다라는 것은 이건 명확한 겁니다. 부가세도 안 올리고 소득세도 안 올리고 종부세도 내리고 법인세도 내린다면은 우리 후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 나라 중 35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칠레, 멕시코뿐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코로나19와 빈부격차 극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금 더 내겠다. 부자 102명의 외침입니다. 공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밝힌 이들은 애국적인 백만장자들이란 이름의 단체입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공개 서한을 통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들은 현재의 세금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단체에는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 에비게일 디즈니 등 미국과 유럽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102명이 속해 있다는데요. 이 부자들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겪었던 지난 2년간 자신들의 재산은 증가했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전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은 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해당 단체가 비영리 단체들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재산 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 빈곤층 24만 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격화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9년과 2020년 두 번이나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깎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뿐만이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 양도세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 또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 감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 특히 법인세가 논란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만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최고 17.5% 정도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10조 3천억 원, 전체 법인세의 14%에 이릅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세금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소득세 같은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서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저소득계층은 세금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면세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서민들을 도울 방법은 재정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부자 감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이제라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복지 지출을 위해서 앞다퉈 증세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조용합니다. 정치권은 복지 얘기만 할 뿐 정작 증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내고 함께 혜택을 누리자는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사람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모두가 세금을 내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일종의 공동구매입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어떤 공공재 같은 것들이거든요. 각자 개개인이 알아서 뭐 대응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복지를 위해 앞다퉈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고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고 화석연료 소비세나 탄소세 같이 환경세금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조용합니다. 이상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각각 코로나 위기에서도 돈을 더 잘 번 기업과 개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특별 연대세 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둘 다 2년에서 3년만 더 걷는 한시적 증세인데다 그나마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세금을 내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대기업들의 세액공제를 늘려줬고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깎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복지 혜택을 누리는 보편복지를 위해 부유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에 더해 모두가 조금씩 더 내는 보편 증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자는 물론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함께 조금씩 더 부담하면 사회 연대라는 복지의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들을 저는 과소평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 올리자면 다 거 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하면은 복지 지출이라든지 세금 낼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방법은 많습니다. 대표적 불로소득인 금융소득과세를 계속 강화할 수 있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는 복잡한 공제제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40년 넘게 그대로라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가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게 증세 방안을 내놓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예, 서초동 꽹과리입니다. 조폭 이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엣지 있게 이걸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서초동 꽹과리가 됐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의 집회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저렇게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시위가 이렇게 피해가 큰데 대통령도 한번 당해보세요 라는 취지의 맞불 집회인 셈인데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맞은편에서 저렇게 시위가 있었고요. 또 이들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막아서 몸싸움은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소음은 좀 많았습니다. 양측, 시위를 연 양측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 어제 서초동에서 한 시위 양측입니다. 오늘도 시위는 이어졌고요. 뒤에 삐 소리가 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산에서 나오는 시위를 그대로 틀어주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 소리는 그만큼 욕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법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법대로 오늘 이곳에 와서 윤석열이 사는 아크로비스타 3층 잘 들으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 및 서초 주민 여러분께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그런 주의라고 보시고 감수하시고 인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문재인! 내가 문재인이라며! 여기 기도하는데 옆에서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말이 하고 똑같이 가다 빠고 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쉽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도를 만드네. 일단 고음에 고성이라고 했군요. 소음에 또 저렇게 저희가 삐소리를 많이 했을 정도의 욕설을 계속 들어야 되는. 저는 지금 여기 텍스트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도 싫어요. 사실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저렇게 양산해서 지금 틀고 있다는 거, 그렇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방송이 되고. 이거는 이제 다른 반대되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계속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하고 방송을 하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널에서 제지를 당하니까 별도의 슈퍼챗을 쏠 수 있는 자기 시스템을 개발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원들이 돈을 쏘고 거기서 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저게 시위나 표현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 이건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언론의 자유나 이런 거 막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도 아무리 공적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 앞에 가서 저런 식으로 쌍욕을 퍼부으면서 집회하는 것이 집회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정도 국민적인 논의가 올라온다고 하면 이제는 정치권이 앉아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내용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도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는 그런 사저 앞에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대로 이제 저희 쪽에서 좀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의원분들이 참석하고 그랬어요. 이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걸 내용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이게 검열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집시법은 소음 기준, 그러니까 딱 형식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신고를 했냐 안 했냐, 뭐 하는 위치가 어디냐 같은 아주 칼같이 잘라서 할 수 있는 기준들만 충족하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묻지 않고 허용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혐오 발언을 하는 집회는 그러면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경찰권에게 그런 재량을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 굉장히 안 좋은 표현도 그래도 하도록 내버려둬야 우리가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죠. 제가 봐도 저희 집 앞에서 누가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근데 저걸 막으려고 하다가 또 선량한 시위까지 막아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주거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 뭐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음 규제 부분인데 소음 규제도 집회는 규제를 하는데 1인 시위는 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더 소음을 크게 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뭐 좀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게 양산이든 서초든 즉각 그만둬야 됩니다. 저게 사실은 뭐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또 천하람 변호사도 이게 법률적인 국민의 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는 이제 집회와 집시법의 그 주 목적이요. 위협한 시위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그 1조의 조항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또 이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겸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금 누린다기보다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저 집시법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것은 용인하면 안 된다. 앞으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법률적 기준에서 우리가 제동 걸기가 어려우면 양쪽 진영에서 정치권에서 저것을 만류하고 못하게 해야죠. 예, 저도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근데 이제 솔직히 저런 유튜버 이렇게 욕설하고 막 지금 하시는 분들이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거나 아까 전에 이제 그거를 유튜브가 막으니까 따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목적은 단순하게 그런 욕설을 한마디로 저는 이제 배설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로 이런 하는 거죠. 부분에 예.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규제 방안을 좀 마련을 하면은 이런 게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지금 뭐 민주당의 몇 분 의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사저에도 이런 그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헤이트 스피치 이렇게 이제 욕설과 이제 악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과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모금하는 행위가 이제 좀 악의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등등 하시니까 한번 이거 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서초동 자택 앞에 있는 집회 맞불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자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뭐 언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네 분의 의견을 근데 듣도록 법에 하겠습니다. 따른 국민의 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지금 허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면서 경찰청이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 비용을 추가 준비해서 시위를 지금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말씀하고 경찰청의 대응이 좀 다른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머리를 맞댄 화물연대와 정부는 올해 말에 폐지가 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적용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일주일 넘게 이어간 총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울 중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보이요? 네. 심사위원 대상이라고 두 번째 큰 상이에요. 관저하고 이렇게 다 한번 처음 둘러본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가봤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칸 영화제를 통해서 바라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또 이 잔디밭에서 마침 날씨도 시원하고 한데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여러모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내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고서나 문서 등의 장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를 붙이지 말고 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이 내용이요. 그 블라인드 그러니까 뭐 내부 게시판, 익명의 내부 게시판 뭐 이런 부분에서 알려진 내용인데 향후 모든 보고서 문서 등의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이다. 뭔가 좀 여러 격식들을 파기하겠다.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의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언론사에서도요. 님자가 없어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장 부를 때 님자 안 붙입니다. 혼납니다. 붙이면. 부장, 차장, 국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님자를 붙여버리면 거기서 일단 기가 죽어버려요. 보통 우리가 직책에 다 이제 존대가 있거든요. 예. 무슨 부장이나 부국장이나 그게 다 존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해보면 뭔가 님자를 붙이면 그 다음부터 조금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요. 말을 할 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장관들 이 관계 문화를 보면서 이 님자는 참 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장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장관님 이야기하는 거고 뉘앙스가 다르고 그 뒤에 말하는 게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형식이 좀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런 면들을 아마 본인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본인이 검사 생활하면서 검사님, 뭐 검사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한동훈 검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니까 특히 아마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돼서 뭐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이 조직 문화 바꾸는 하나의 근저가 요즘은 일반 회사들은요. 그 어떤 회사들은 그냥 사장이야 전 직원을 프로라고 불러요. 사장도 김프로, 2프로 이렇게 불러요. 뭐 매니저라도 있고 네, 뭐 매니저. 대기업도 뭐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대기업들은 예. 이미 문화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늦게 하는 게 이제 관료 집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장관도 그런 좀 문화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실제 조직 문화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격짓이다. 호칭 얘기하니까 또 이 내용이 다시 소환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당시 그냥 검사장 시절이었던 한동훈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한동훈 씨, 추미애 씨, 뭐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가상하다. 공인인 추미애 씨를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게 가상한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이 호칭 갖고 두 사람이 또 감론들박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감정적 싸움이에요. 두 사람 다 감정적으로 사실은 격해져서 저런 표현을 쓰는 거죠. 뭐 씨라고 부르고 안 부르고 이런 거 가지고 뭐 그게 격식에 맞냐 안 맞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사실 뭐 추미애 전 장관하고 한동훈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극대화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문서에서 님자를 빼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을 하면서 님자를 빼는 것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관님을 부르는데 장관님이라고 장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서상에는 당연히 빼야 돼요. 저는 왜 이게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님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 그러면 처관님. 조국, 뭐 추미애, 박범계 이 전직 장관 시절에는 다 문서에 님자를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겠어요. 그건 예.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문서에는 사실 님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장관 지시상, 무슨 차관 지시상 이러면 되지. 거기다 님자를 왜 씁니까?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물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시한 건 아마 문서에서 빼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발언하고 이럴 때는 빼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최근에 의전 부분, 호칭 부분, 뭐 형식 부분 장관이 차에서 내릴 때 문을 대신 열지 말라. 업적집 제작하지 마라. 뭐 오늘 님자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처음 알았던 부분들이 많아서 뭐 전직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이런 게 다 가능했던 일인지 그것까지 다시 소환이 좀 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되게 문들을 열어주잖아요. 수행비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아마 업적집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거 만들지 마라. 그게 이제 예산에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보고서 등에 님자 붙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법무부 공문서 같은 거를 지금까지 아무리 기자 생활 오래 해도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아마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런 그 공문서 등에 그런 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지금 언론에서도 저걸 자꾸 파격이라고 지금 그 표현을 해서 기사화하고 있는데 파격보다는 저는 그냥 정상화라고 봅니다. 예.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뭐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그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전부 다 님자 붙이지 말라 그러면서 저희가 설명 들은 거는 그런 거예요. 장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부장
이런 데에 다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예. 장자라든지 뭐 관자라든지 그 호칭 이런 자체에, 데 예. 호칭 자체에 그게 담겨 있는데 거기다 님자를 붙이는 거는 결국 존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붙이지 말라 이렇게 저희도 배워왔고 저희는 그냥 지금까지 그게 굉장히 그 입에 익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님 이런 게 별로 입에 익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뭐 저 문을 이렇게 혼자 스스로 그 열고 닫고 하는 거 뭐 저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걸 수행비서가 나와서 그거 해주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 하는 게 기사가 되는 그런 시대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 과거 법무부의 과잉 의전에 대해서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논평까지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법무부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른바 유배지라고도 불리게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여기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또 특수부 출신 인사,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건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윤 대통령님 총장 재직 시절의 인연으로 같이 수사팀을 했던 인연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고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금 4자리인데 기존 검사 2명을 빼면서 검찰 간부를 4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해서 총 6명을 임명했습니다.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사들 사이에선 여기를 한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배지로 인식이 되는데 과거에는 화면에 나왔던 한동훈 장관이 근무했었고 지금은 이성윤, 이정수, 이정현, 심재철 과거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 아니냐 이른바 좌청선 인사를 다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거기 보내실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생각에는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 젊은 장관으로서 뭔가를 해보려는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 높이 사지만 두 번째는 굉장히 감정적이신 분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과의 어떤 아까 말하자면 씨 논란으로 한번 논박이 있었던 거 보면 감정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은 능력의 어떤 안배를 통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내쫓긴 분들은 대부분 전 정권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거리 뭐 인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 근데 법무연수원이 한직이다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에서 존재한다는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각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직이라는 자체도 그렇고 뭐 법무연수원을 섬으로 만들어서 법무연수도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나도 당했으니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법무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 정부의 통합을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과 공정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겠다. 뭐 속내를 우리가 유추하는 건 사실은 개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뭐 원칙대로 해서 근데 법무연구원에 연수위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원을 늘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 뭐 순리대로라고 보면 안 될까요? 이게 꼭 뭐 현상을 꼭 봐야 압니까? 실적과 공정이란 말로는 그렇지만 현상 자체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전 정권에서 말하자면 같이 어떤 능력들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 다 몰아넣으면 그 현상 자체가 실적과 공정으로 한 겁니까? 사적 감정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적 감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글쎄, 아니 전 정권에서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중앙지검장이 그래 수사를 열심히 하라는 지시를 하기보다는 수사를 절제 있는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어떤 수사를 했을 때 자, 이 수사가 지금 무혐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A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라전 취재역 무혐의 사건이요? 처분을 예.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뭐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미룬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적을 못 보여준 것이니까 그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게 더 국민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게 보시면 법무연수원에 잔인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 정권에 있었던 분들이 좀 찢어서 다른 데 이렇게 안 좋았다면 보내면 되잖아요. 한직으로. 예. 한 군데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예. 여기가 감옥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밤 8시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협상을 재개합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1일과 12일 잇따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의왕 컨테이너 기지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장관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운송 거부를 통해서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고 일방적인 관철을 계속 시도한다면 저희도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 참여자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서 예비해 놓은 어떤 조치든지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고요. 공개적으로 나온 이상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문구 합의까지 된 합의서를 원안으로 되돌린 건 정부라며 장관이 직접 공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화주단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와 시멘트 등 산업 전반에서 핵심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각사들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이번 주 중반부터는 공장 전체가 지금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화주단체들은 화물연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 현업에 복귀한 뒤 대화로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가 점차 우리 먹거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 1위 식품인 김도 무역 차질을 빚고 있고 수입해오는 과일이나 축산물 사료도 점차 재고가 줄고 있는 실정인데요.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에 김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현재 생산 라인을 반만 돌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항구로 옮겨야 하는데 화물차가 멈추면서 재고가 쌓이자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을 줄인 겁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조미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주에 나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창고에 사람 키의 3배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한국김수출협회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상위 4개 업체의 피해가 하루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거래에 대한 중지까지 될 수 있는. 수입 과일 중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바나나 수급에 차질이 시작됐습니다. 한 수입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평소에 40% 정도만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항구에 묶인 바나나는 상품성을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반입이 안 되니까 이 가공 통관돼 있던 재고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물건이 수급이 안 되니까 이제 공급할 물량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축산농가는 사료 공급이 걱정입니다. 전북 군산항이 봉쇄와 개방을 반복하면서 인근 사료 공장 20여 개가 원료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군산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현재 재고는 한 0.5일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는 대체 운송수단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먹거리 물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한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말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고발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사 없이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사세행은 한 장관이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0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백 전 장관이 2017년 당시에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산업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조금 전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후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법이요? 네.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 좀 순서대로 이제 하나만 더 받을게요. 어제 북한의 방사법 고발 소식 오전에 있었다는 게 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 대통령이 어제 그 영화 관람 일정과 좀 맞물려서 어제 그 일정에 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대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요.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근처 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서울 용산역에서 남영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열차에 60대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남성이 철길에 무단으로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사는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겁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주로 이제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후순위로 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금 교정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년등 범죄 예방 문제도 그렇고, 국제 업무 문제도 그렇고, 출입국가 이민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히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방문지 정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교정 업무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정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저나 우리 현장의 교정 공직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찾아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최근에 교정 시설 내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현장의 교정 공직자들이나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가 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래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점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것 역시 이 교정 공무원들의 이 어떤 처우 개선과 같이 추진돼야 될 수용시설의 어떤 질서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정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은 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수용자들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동료 교정 공직자들도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찰 인선 여쭙겠습니다. 일단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 편향 인사라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 반영할 계획이신지? 인사는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형사의 전문가, 그리고 공안의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게 될 것이고요. 어떤 전문 분야의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까지도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총장의 공백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추천위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장은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위해서 절차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전례를 봐도 이 총장 공백기에 있어서부터 추천위가 꾸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보통입니다. 과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직 개편 하시고 계신데 대통령령으로 혹시 입법 취지를 뒤집는다는 지적이 좀 있어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 취지라는 것이요,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을 등 이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어제 유시민 전 작가님 그 의원이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장관님께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결국 경찰국 설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네 번째 회의를 끝으로 경찰 통제 방안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문위는 특히 마지막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공식 조직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행안부 치안정책관실이 비직제인데 이걸 공식 조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등 문구는 장관과 위원장이 조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검찰청 지휘감독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으로 행안부도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조직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과 예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방안을 포함해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조만간 법률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행보에는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취지가 깔렸지만 경찰국 설치가 공식화되면 경찰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